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서울 알짜배기 지역의 용적률, 층고 완화까지 포함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자세로 태릉 골프장은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도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선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공 분양과 장단기 임대 등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깹시다. 부동산이 아니라 진정한 주택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쫓겨날 걱정 없이 전월세 너무 오르지 않게만 하면 1차 인구 살아도 좋습니다. 제대로 된 공급 정책, 늘 수요 억제 정책 규제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처럼 제기되었던 문제였죠. 이번엔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강남 용산을 포함 서울 주요 지역에 약 13만 2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용적률, 층고도, 공공성격이 강할 경우 완화됩니다. 단 임대주택, 이익 환수 등의 제도도 함께 적용되기에 반발도 예상되죠. 첫 번째 인터뷰로 도시건축 전문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라도 해서 막아야 된다는 의견부터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반대 토론을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 다수 의견이 절차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결은 참여하지 않은 걸로 좀 지켜보시죠. 미리 다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말씀했던 결기를 실제 수사에서도 구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거대 여당의 속도감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반발과 저항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향후 대응과 정부 여당 견제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는 조사권은 없잖아요. 너네 이거 기사 어떻게 쓰게 된 건지, 진짜 돈 안 받고 한 거 맞는지. 그렇다면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생산되는 것일까?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사를 생산한 곳은 땅 짚고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빌딩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각종 광고성 정보들이 뉴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청와대 고위직의 부동산 보유가 도마에 올랐었죠. 이해관계 충돌이 비판의 핵심 근거였는데 여기엔 언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미 2년 전 뉴스타파를 통해 부동산과 언론의 관계를 파헤친 KBS 최경영 기자 스튜디오로 모셔서 언론과 부동산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또 오늘 4부는 박병과 김판이 준비된 날입니다. 검찰 인사위원회 관련 이슈와 더불어 내일부터 탐정 업무가 허용되는데요. 관련한 법률적 쟁점도 알아보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됩니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본회의 토론에서 한 말입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임대차 보호법과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들은 통과됐어야 될 법안들이거든요. 예. 적어도 한 10년은 늦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통과를 시켰으니까 밥값을 제대로 한 거죠. 10여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왜 지금에서야 통과됐을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계속해서 무기력화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18대부터 발의가 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 반대를 해왔거든요. 예. 20대 국회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해줘도 되는데 미래통합당이 발목을 계속 잡는 바람에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야 통과가 된 예. 겁니다. 또 어쨌든 임대차 3법은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고 또 약자를 위한 법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가 존재한 이유도 그럴 테고. 네. 다만 최근에 이 임대차 3법이 전월세 논란으로 옮겨 붙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전세가 사라지는 겁니까? 이제 일단은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지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전세 대출을 한 걸 보면은 지금 전세 계약한 것 중에 한 60% 정도가 전세 대출을 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전세 대출이 이자가 낮은 한은 그렇게 전세금이 사라질 게 없고요. 아마 일부 아마 임대인들이 월세를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거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인 입법도 좀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3.5%니까 4%나 되니까 은행 이자보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환산 임대료를 포함해서 5% 인상 상한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막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전세 월세 이것은 우리 금리하고 같이 가는 것인데 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처럼 금리가 10% 20% 이럴 때는 전세가 당연히 효용 가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제로 금리로 가면은 어렵다. 네. 그런데 집주인들은 그럼 당연히 월세로 바꾸고 싶겠죠. 다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했던 사람이던가 또 대출을 많이 끼고 주택을 전세를 놔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바꾸려면 그걸 전세금을 다시 돌려주고 바꿔야 되니까 쉽지 않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 또 분명히 일부는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추가 또 입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언론 보면은 정말 전세가 4년 뒤에 다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써가지고. 전형적인 공포 분위기 조성이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대표님 국회에서 발언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더라고요.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모든 언론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 소위 이제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큰데 너무 지나치게 부동산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부동산은 올라야 되고 거기에 수익은 높아야 되고 그리고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마 이제 부동산 광고에서 나오는 수익이 언론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기사라고 쓰면서 부동산을 광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좀 좀먹게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저 언론 이야기 나왔으니까는 열린민주당에서 당을 만들면서부터 주장했던 게 검찰개혁 그다음에 언론개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언론개혁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은 지금 최강욱 당대표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미 예. 다른 법안들이 마련된 곳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또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제도만으로 언론이 개혁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그거는 정말 악의적인 오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본 거고요. 예. 근본적으로 지금 언론의 생태계 자체가 그럼 지금 예전하고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 부분이 언론의 그 생리하고도 맞물려 있는 건데요. 언론이 생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광고나 클릭수 장사나 이런 부분에 너무 속도전을 하다 보니까 언론의 본령인 그 정확도라든가 그리고 선정성을 배제한다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든가 이런데 너무 약해서 이런 부분은 그 언론인 스스로의 그 자성 능력을 좀 바라기도 합니다. 예, 자정작용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그 전화가 노이즈가 좀 많아서 제가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예,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끊어서 다시 한번 연결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김진애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고성과 야유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좀 재밌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은 통과가 됐던 것이고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진애 원내대표는 이미 18대 국회부터 통과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죠. 지금 21대니까 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예, 의원님. 네네. 아주 좋습니다. 예. 조금 난 것 같은데. 네. 예. 자, 오늘 그 연설이 끝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열린민주당을 이제 많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열광. 아니, 근데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뭐 야유가 들렸고 그런데. 네, 아니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제 야유를 뭐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왜 공공임대주택이 우리나라의 10%도 안 되는 게 너무 부끄럽지 않냐. 그래서 여태까지 안 짓고 뭐 했냐. 자기네들이 안 지었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제대로 걷어서 그걸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말들을 못 하시죠. 뭐.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 지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시장주의에 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공공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은 상당히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라든가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교정하고 좀 균형을 잡아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거는 솔직히 불안전한 시장에 대한 자성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굉장히 열심히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미래통합당하고 다른 거는 근본적으로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또 개발이익 억제라든가 또 개발 수요 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앞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좀 이제 바람직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장에는 또 이게 분명히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또 악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사인을 앞으로 좀 제대로 정부에서 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 지금 수요 억제나 보유세 강화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겠다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신호가 갔기 때문에 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네. 그 지난번 저하고 인터뷰하실 때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법사위를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강욱 대표하고 사보임 하는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뭐 금방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법사위에 말뚝박을 하는 요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최강욱 대표께서 막 긴장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는데요.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9명이었는데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지금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났는데요. 오늘 10시 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망 그리고 실종되셨는데 집중호우 피해 상황 좀 알아볼까요? 예, 이재민은 629세대 1,025명으로 전날보다 100여 명이 늘었고요. 예. 지역별로는 충북이 55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91명, 강원 70명, 서울 9명 등입니다. 이재민 중 96세대 196명만 귀가했고 나머지 533세대 829명은 아직도 친인척 집과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예, 농경지 피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재산 피해도 많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시설물 피해는 모두 2,958건이 보고됐고요. 이거는 어제보다 527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침수나 토사 유출 등 주택 피해가 815건이고
축사, 창고 522건, 비닐하우스 146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농경지 피해도 있고요. 전날보다 2천여 헥타르 증가한 5,751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 뭐 산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도로 피해, 철도 피해도 있었을 테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뭐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내리다가 또 그치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일 또 엄청나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예, 일단 오늘 예보로는 뭐 지금은 상암동 여기는 좀 비가 아직은 많이 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기상청은 이제 오늘 오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12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었고요. 내일까지 총 5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비 피해를 대비를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예, 일단 2010년에는 시간당 75mm가 내려서 광화문 일대가 물에 잠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일까지 500mm가 온다고 하면은 그 비 피해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도로가 통제되는 곳도 있으니까 좀 미리 알아보고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또 4호 태풍 하구핏이 내일 새벽쯤 열대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태풍이 소멸을 해도 열대성 수증기가 영향을 주게 되면 비가 계속 더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일부에서 김진애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과 그다음에 용산의 미군기지 부지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현실로 되려고 그러면 뭐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걸릴 테고요. 예. 어쨌든 그렇죠. 발표를 했는데 용적률을 올리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예,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는 기부 체납으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도 올리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공공성을 띌 경우에 허용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고요. 이게 또 나중에 기부 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일단 공공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주택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허용하겠다. 예. 근데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미군 캠프 부지도 개발한다. 예,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서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 주택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 삼각지 부근은 요즘도 그 교통 체증이 좀 있는데 만일 이렇게 들어서면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이 아마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용산구여가지고 많이 지나가는데 그쪽이 정체될 때는 굉장히 좀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방안을 같이 좀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쉽지 않습니다. 도심에 이렇게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게. 코로나 이야기도 해볼까요? 예.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정확히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제 수능을 확진 받더라도 치를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수능 위주 전형과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학 기회가 제한되는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모두 이제 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만일 고3 학생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수능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를 하고요.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 시험 인원도 아마 한 반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에. 한 교실당 수험생을 최대 28명까지 허용돼 있었는데 이 기준을 24명으로 내리고 자리별로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면접과 지필고사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대학별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교육부는 면접과 지필고사, 이제 대학별로 실시하는 뭐 실기고사, 대학별 시험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를 일단 권고를 했습니다. 뭐 화상 면접, 그다음에 응시자와 면접관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동반하도록 했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가림막 설치 등 거리두기까지 이제 해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면접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실기도 있잖아요. 예, 실기가 문제죠. 이제 예. 그것도 거리두기나 칸막이를 해서 예. 좀 최대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학습이 되지 않았다. 예. 뭐 온라인 수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난이도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예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수험생들이 좀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예. 특히 고3 수험생인 경우에는 좀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라는 예. 좀 얘기가 많았는데요. 재수생들이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올해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출제 방향을 잡을 것이고 수능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수험생에게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뭐 수능을 예년보다 쉽게 낼 계획이 없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쉽게 낼 것도 없고 일부러 어렵게 낼 것도 없다. 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시한이 내일로 만료죠. 예, 맞습니다. 이동재 전 검언유착 의혹이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내일로 구속 시한이 만료기 때문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내일까지 구속 기소를 해야 합니다. 예. 기소는 할 텐데 그러면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았겠느냐. 예. 최근에 포렌식을 다시 한번 했다고요.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수사팀이죠. 수사팀이 오늘 오전에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포렌식이자 마지막 이제 포렌식을 사실상 실시한 것입니다. 예. 포렌식을 왜 세 번씩이나 했느냐. 어떤 업체를 갈 수는 없죠. 뭐 중앙지검에서 할 수도 있고 대검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포렌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떤 방식과 어떤 그 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출되는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구속 기간 전에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포렌식을 해서 의미 있는 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되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디가고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포렌식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디가고징이라는 이제 물리적 파괴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파괴를 한 것보다는 그 데이터를 계속 더 씌워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이제 계속 예를 들면 초기화를 여러 번 한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하고의 공모 여부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죠. 만일 지난번 이동재 기자 측에서 내놓은 녹취록만 있다고 하면 이 공모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것이 중론인데. 예, 이동재 전 기자의 혐의가 일단 강요미수거든요. 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구속 기소가 되는 이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이제 공모 여부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불기소 내지는 뭐 불구속 기소 정도 될 것이고요. 이동재 전 기자는 이제 강요미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강요미수 자체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기 때문에요, 또.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를 수사팀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밝혀내서 공소장에 적시하느냐가 수사팀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오마이뉴스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했던 게 있었는데 이낙연 의원이 20%로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2020년 7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정례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상승세를 보여서 둘의 격차가 6%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가장 많이 좁혀지게 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이후에 한 조사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일단 이낙연 의원은 25.6%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6%로 2위였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13.8%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이 두 자릿수에 오르는 것, 이것도 뭐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주자 중에 두 자릿수가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윤 총장은 이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전달보다 한 3.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범보수 야권 후보 중 구분에서는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 데이터를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처음으로 순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뭐 지지율 자체는 한 2%대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예. 1강 1중 다약 체제에서 예. 지금은 2강 1중 체제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일단, 현재까지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무죄 판결 났기 때문에 많이 뛰어 올랐다. 예. 그런데 이낙연은 왜 하락했을까? 이낙연 의원은 좀 대부분 계층에서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예.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도 좀 다소 좀 빠지는 양상이 보였고요. 중도에서도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도에서 9.1%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50대에서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70세와 60대 등 고연령대에서 좀 선호도가 줄었습니다. 예. 반면 이재명 지사는 진보층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중도층에서도 2.9%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권역별로는 강원에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대전, 충청, 세종, 대구, 경북, 서울 등 모든 권역에서 좀 고루 선호도가 좀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하고 함께 예. 지지도가 올랐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함께 하락하는 게 아니냐. 예,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요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 자료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김부겸 부인이 남긴 친오빠에 대한 글이 있다면서요? 이게 아마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예.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주자로 나왔는데 아내의 오빠죠. 큰처남. 예, 큰처남이죠. 큰처남 이영훈 교수인데. 예,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영훈 교수.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런 비난이 많아서 글을 남긴 것 같아요. 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 이유미 씨가 페이스북에 이제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인해 김부겸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남편과 신혼 시절에 연애 시절에 했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본인의 좀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당권 주자고 하다 보니까 가족사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떠오르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유미 씨가 좀 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간곡하게 좀 호소의 글을 올렸거든요. 예. 아무래도 당권 경쟁 와중에서 물밑에서 지지자 사이에 이 이영훈 교수 관련 얘기도 좀 화제가 좀 되고 있어서 예.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친형제도 아니고 예. 처남의 일인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뭐 선거 과정에서 뭐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쟁점 법안별로 찬반 토론을 벌이면서 맞붙었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법안들 관련해서 통합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선거 끝나고 처음 연결하는 것 같은데, 예, 늦었지만은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아이고,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네. 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 일단은 미래통합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공급 대책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서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예. 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예.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대책을 쭉 보니까요, 용산을 비롯해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역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제한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에는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아직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지금 내놓은 계획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근데 수도권에 과연 그럴 만한 땅이 있느냐.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그린벨트도 풀자 이런 제안한 것 같은데 그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제 저는 초선 때부터 어쨌든 주택의 그 시장을 좀 안정화를 위해서 좀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유휴부지를 잘 활용하자, 그런, 주장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전향적인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서울이 다른 전 세계 메가시티에 비교하면 공원 면적이라든가 숲 면적이 너무 작다, 1인당 공원 면적이,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녹지가 작다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70%가량이 산지지 않습니까? 예. 그 산지가 이렇게 유럽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공원으로 본다면은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더 녹지 공간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서울 지역에도 여러 산들이 좀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이 주택이 건물들이 좀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2년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018년 9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때도 이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계속 우려되었던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 앞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못했던 그동안 22번의 차례의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좀 좋은 효과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당장에 전세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전세가 상당히 풍기 현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없는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집을 앞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자칫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09년까지는 상당히 유럽에서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었지만은 2010년 이후에 공급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상당히 주택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은 우리 야당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임대차 3법 자체가 과연 이게 시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 연구가 좀 더 있었어야 되고요. 예. 사실은 이걸 한 대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저는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자꾸만 정부하고 또 북한에서도 이상하게 요즘에 뜬금없이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게 갑자기 폭등한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원인 분석과 반성이 먼저 진행돼야 된다. 이것을 부동산 임대차 3법으로 가지고 이걸 과연 잡아낼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그 답을 주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도 뭐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낸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 임대차 3법이 뭐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내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임차인을 위한 어떤 법 같은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제외하고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만 어떻게 이렇게 찬성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게 좀 더 그 시장의 어떤 그 시장에 제대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뒤에 그 시장의 위축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뭐 들어보시겠지만은 전세 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월세로 전환했을 때 우리 사회자님도 뭐 아시겠지만은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 중산층이 그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전세 문화가 있는데 이 전세 문화는 결국은 거주의 그 사다리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월세도 상당히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과연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이 그 국회 내에서 연설한 것 거기에 대전제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 윤희숙 의원님도 이 현실과 우리가 이상은 이론은 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그 정부 시절에도 다른 거는 다 웬만큼 잘했는데 부동산 정책만큼 실패했다라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그 부분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워하고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똑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가지고 실무 라인들이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그냥 개성해 놓은 건지, 그래서 이 참 너무도 아쉽고 우리 서민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전세난을 우려하시니까 그 반대되는 그 이야기 하나 여쭤보죠. 지금 뭐 시중 전세 자금이 600조 원 규모라고 하고 갭 투자가 110만 호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장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전세난을 걱정하는 것은 조금 기우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집이 그나마 대출을 받던 어떻게 했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 돼서 뭐 그나마 좀 벗어나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가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은 또는 정부 관계자분들은 월세 살면 안 되냐 뭐 이런 아주 무책임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꿈은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 지금 최종의 꿈인데, 그 꿈을 저는 멀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서 윤희숙 의원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 연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투쟁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장애 투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큰 소리 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윤희숙 의원처럼 차근차근 설득하고 이런 토론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중 집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민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빌려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온건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진짜 못 살겠다, 이 나라가 네 거냐 하는 그런 주장들 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이 정말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런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뭐 유튜브나 뭐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이나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내에서라도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좀 더 넓혀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지금 공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개혁의 몸부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당명도 바꿔야 되지만은 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들과 국민들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잘 호흡할 수 있는 정당이냐. 지금 서울의 시민들 또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진솔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제1야당이 된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개혁의 몸부림의 일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 당을 지지 안 할 리가 없지요. 저는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우리 개미 투자자입니까? 예.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되거든요. 예. 그분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좀 실용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또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좀 거듭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언론의 부동산 보도 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어제 변상욱 기자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강남 일대 이른바 기자 아파트가 있다. 이 주장은 지난 2018년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자와 부동산 탐사 보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관련 내용을 직접 취재한 분이고요. 현재는 KBS 라디오에서 최경영의 경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동영 뉴스 정면 승부 나온다고 하면 KBS 내부에서 환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품앗이니까요. 한민족의 전통적인 1대1 노동교환이라고 봅니다. 예. 이슈 노동이 한번 나와주셨으니까 예. 또 계속 나와주실 거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나갔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이동영 작가님의 인기가 그걸로 좀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라디오는 매일 데일리로 진행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유튜브 채널이죠? 그렇죠. 따로 이렇게. 예. KBS 일라디오에서 역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MBC 같은 경우에도 김종배 씨가 하는 라디오가 데일리로 하면서 유튜브 컨텐츠를 따로 또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게 올드 미디어하고 뉴 미디어와의 어떤 합작이라 그럴까? 아니면 새로운 기존의 방송국에서 뉴 미디어를 한번 새롭게 한번 살펴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생존 전략이죠. 워낙 안 되니까. 워낙 안 되니까. 구매체에서는 힘들다. 신매체로 한번 진출해보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나치게 지상파 그리고 YTN까지 포함해서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 거의 불공정한 게임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슈나 사안을 놓고도 예. 시청자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죠.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 듣는 거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거 들은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 이슈 오도독에서는 그 KBS 라디오에서 하는 것보다 할 때보다 더 편하게 하시겠네요. 훨씬 더 편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상파 라디오도 지금 뭐 특정 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경제쇼를 하면서도, 최경영의 경제쇼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뭐랄까요. 자유화되어 가고 있고 그게 당연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는 예. 뭐 기계적 중립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최경영의 경제쇼와 더불어서 이슈 오도독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임대차 3법 통과 후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 서민 걱정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 자체만 놓고 보면 임차인을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집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예. 그런데 왜 이 법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관점의 차이겠죠. 뭐 이렇게 해서 공급이 좀 주춤거릴 수 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민 걱정을 진심으로 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꼭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바로 나온다. 시장에서. 예. 이건 정말 단순 무식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경제학이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많은 시장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정부의 정책은 단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가임대차보호법 20년 전부터 논의가 돼서 제가 이것도 직접 보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똑같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사유재산권 침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불리하다. 그런데 시장이 결정했거든요. 공실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그렇죠.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거는 굉장히 좀 단순 무지한 논리죠. 그러니까 어떤 공정한 경쟁,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경쟁을 해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었다면 이번에 임대차 3법도 집에 있어서 주택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준 것. 그동안에 임대인에게 굉장히 좀 유리했던 그런 지형에서 약간 좀 틀어준 것.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9년에 전세 계약 1년을 2년으로 바꿀 때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전세가 똑같아요. 씨가 마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희숙 의원의 발언,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는데 전세가 씨가 마른다. 이것은 바로 그렇게 예측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 같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당시 차경환 대표가 월세 전환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했을 때 우리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별 토를 달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토 안 달았죠. 근데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벌떼처럼 나서서 난리가 났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너무 저도 궁금해요.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4, 5년 전에는 전혀 이게 마치 대세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지금 월세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전국 주택으로 따져보면 특히 1인 가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월세 비중이 한 6대4 정도 되고 있는데 월세가 한 6 정도 상황인데 이미 월세가 많은 상황에서 이게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 법 하나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특히 서울의 아파트나 뭐 좀 어지간한 빌라들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전세금이 뭐 3, 4억, 5억, 6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5억을 당장 누가 내놓나요? 이 돈을 돌려주고 난 다음에 당신 나가세요. 우리가 한 300만 원 월세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사실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집주인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 한국인의 자산의 80%가 부동산. 부동산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럼 자산을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데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2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전세금이 5억이라면 어떻게 돌려줍니까?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전세 계약자가 전세를 대체해서 그 돈을 받아서 계속 돌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갭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말도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되고 상용화됐지만
갭 투자라는 말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거는 2015년이에요. 예. 2015년부터 갭 투자가 등장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닿을 정도로 비슷했어요. 예.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럴 때가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2, 3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해서 전세 계속 살게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매매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그거를 허용을 몇 년 동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것도 허용이 안 되죠. 그래서 갭 투자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돈도 없어. 어떻게 그게 단숨에 월세로 다 전환이 된단 말이죠. 시장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갭 투자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9억에 9억 끼고 본인 돈 1억만 가지고 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는 거를 예측을 하고 그런데 월세로 바꾸려고 그러면 그 9억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 있냐는 얘기죠. 예. 그걸 다 돌려줘야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거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쉽게 이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단정하지는 못한단 말씀이죠. 아니 절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한국 가계 자산이 부동산이 80%라는 거는 이미 명백하게 KB금융이랄지 여러 곳에서 나온 팩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정부 말 믿고 임대사업 돌아온 건 세금 지옥 뭐 이런 겁니다. 요지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라 혜택 주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죄인 취급한다 이런 내용인데 일정 부분 맞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뭐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신뢰성도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가 실기한 거 아니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되돌리겠다고 하면 이건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면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법을 왔다 갔다 해버리면 법을 믿을 국민들이 없고요. 이건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라고 보고 2017년 12월에 이 법이 왜 이런 정책이 왜 통과가 됐는지 그리고 2017년 12월이면 2017년 6월에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면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스스로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법은 오히려 투기 세력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업무 파악이 안 된 건지 업무 파악이 안 됐다면 무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 무능한 건지 만약에 몰랐다면 이거는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거니까 여러 측면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이야기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언론이 지금 쓰는 행태를 보면 임차인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고 집주인을 위한 글쓰기를 많이 한다. 그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일단은 광고주들이 건설업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광고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자들 자체가 기득권이다. 부동산 기득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자들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살고 있는 데스크급 이상의 간부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들어왔어요. 좋은 회사에 들어와서 좋은 언론사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언론사라는 것은 돈을 많이 주는 언론사겠죠. 그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50대 이상, 저도 50입니다만 50대 이상의 간부급과 30대 초반의 청년 기자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없다.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뭐 그 서울대학교 출신 비율을 보면 지역적으로 강남이 가장 많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언론사에 들어온 친구들의 어떤 지역,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적고 비율 이런 것들을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제가 95년도에 KBS에 입사했을 때 지역 출신들이 50%였거든요. 거의 없어요. 제가 최경영 기자 방송에 나가면 제가 어떻게 평론하면 최경영 기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냐고. 제 반대로 오늘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다니. 아니 그 후배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다른 이유가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친구들 생각에는. 예. 또 뉴스타파 계실 때 이게 한번 조사한 거 있었습니까? 기자들의 부동산 소유 행태.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선배 기자가 관훈클럽 회원, 이거는 관훈클럽은 이제 중견 기자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견 기자들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몇 구는 살지 않거나 한두 명만 살고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적으로 한 40~50% 정도 살아요. 몰려있다? 예. 몰려있고 또 소유 여부도 주민등록이 아니죠. 등기부등본을 떼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소유도 많이 하고 있고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도 소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부장이랄지 논설위원이랄지 그 언론사의 어떤 논조를 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부도 최고위급 간부들도 많고 그중에서 논설위원 했던 분은 최근에 정말 최고의 간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신문사의 그 사장 레벨까지 올라가셨대요. 예. 근데 그분이 재건축 아파트를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사설을 썼었어요. 아하. 그건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 아닙니까? 이해 상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는 기자들이 비판하는 이해 상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본인의 어떤 양심에 따라서 나는 원래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게 나의 이데올로기다. 나는 공군론자다. 시장주의자다. 이른바.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또 그것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예. 이해 충돌, 이해 상충 얘기가 나왔으니까 작년에 손혜원 의원의 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SBS가 이거를 갖다가 며칠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활용해서 비판을 했고 여기 조선일보가 갖다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 의원의 23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MBC 스트레이트 그리고 YTN 변상욱 뉴스가 있는 저녁 이거 말고는 크게 보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선택적 정의라고 합니까? 이게 선택적인 기사 송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정말 참 신기한 게요. 이 법안과 관련된 이해상충의 문제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목포 이게 정말 선의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서울의 아파트를 공급 우선으로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법안을 통과시켰을 뿐이다. 그 선의를 믿어준다면 목포같이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해야 돼서 나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투자도 독려를 했다라는 손혜원 의원의 말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상충이라는 거는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해상충 의혹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얏나무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그런 법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똑같이 손혜원 의원을 비판할 때와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한다면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상충 의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이 종부세 보유세나 종부세 이렇게 올리면 세금 폭탄이라고 대서특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세금 오른 거 그거 세번의 피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집값 상승에 대비하면.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종부세나 보유세 낼 정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세금 폭탄이라고 대서특필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것도 정말 과대 포장돼 있는 것 같은데 종부세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1%가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의 1%.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1%. 우리나라 유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55%입니다. 45%는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도대체 몇 퍼센트를 상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 그만큼 공영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관심 그런 기사가 그만큼 나왔냐?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전혀 아니에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종부세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그게 그렇게 큰 사회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아까 처음에
의혹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기자들의 부동산 기득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가 광고주의 영향력입니다. 건설사. 뭐 KBS 같은 경우에야 뭐 공영방송이고 수신료 받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죠. 예. 다만 특히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광고나 광고성 기사나 기사, 부동산과 관련해 이걸 잘 구분이 안 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하.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예. 정말 그래요. 이거는 정말 신문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세요. 한번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지. 광고면은 따로 있거든요. 예. 근데 광고성 기사와 광고와 광고 그 자체가 기사가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신문사처럼 직접 부동산 정보업에 뛰어든 언론사가 그러면서 스스로 정론지라고 말하는 언론사가 세계 어느 선진국에 있는지 한번 꼭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에 직접 뛰어들어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사이트를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들거나 간접적으로 용역을 줘서 본인들의 사이트 기사 링크에 클릭수를 높이려는 행위를 꾸준히 10년 이상 해왔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당장 떠오르는 회사들이 가장 큰 경제신문사들 또는 종합일간지들 서너 곳이 제가 떠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신문사가 세계 유수의 어느 경제지에 있습니까? 예. 클릭수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모 경제지에서 어뷰징 많이 한 기자한테 상을 줬더라고요. 그냥 그런 수준인 거죠. 그게 사실은 관련해서 어느 정도냐면 어떤 탐사 보도를 해와서 가지고 오면 그거를 광고와 직접 5천만 원 1억 광고와 직접 나눠 먹고 그걸 인센티브로 받기도 하는 그런 진짜 웃지 못할 상황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기자에게. 언론 자유는 최고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신뢰도는 조사 대상 40개국 중에 40위였습니다. 이게 언론에 대해 문제점을 기자 개인 혹은 언론사 자정작용하고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참 이게 답답한데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 자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규제를 해라. 요새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근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도 사실은 미국에서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온 거 보면 그렇게 징벌적이지 않아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스스로의 자정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데 그것도 안 된다면 정부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기업들이 언론사에 협찬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광고하는 것들 이런 게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 되는 신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언론의 정말 진정한 독립과 자유라면 그거를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요. 미국의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 미국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스탬프 있잖아요. 우표를 특별 취급해서 아주 싼 우표로 배달을 동부에서 서부로 뉴욕타임즈를 동부에서 서부로 해줬다. 굉장히 싸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 싸게 받는 것 자체도 거부하려고 그랬어요.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정신이 없으면서 자꾸 언론 자유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또 줄 거는 좀 줘라. 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영업인들의 마인드지 기자의 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시죠.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신임 검사 신고식 자리였는데 진짜 민주주의, 독재 이런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헌법 교과서에 있던 얘기들인데요. 대부분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있던 내용인데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독재라는 얘기랑 전체주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배격하자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을 했었고 일단은 그 부분이 이제 본인이 직접 적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런 의도로 적었는지는 뭐 알긴 좀 어렵지만 혹시나 지금 독재나 전체주의로 오해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과서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모두가 윤석열 총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권력형 비리 수사는 계속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정치를 하려고 한다. 결국은 정치권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통합당 쪽에서 아주 뭐 말을 잘했다라고 논평을 먼저 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정치적 행보를 바라길 바라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먼저 정치적 해석을 시작을 하면서 이게 시작된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2부에서 여론조사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두 자리 올라갔어요. 숫자를 기록했고 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본인은 빼달라 하는데 계속 넣어요. 지지율 여론조사에 자꾸 넣어요. 처음에 논평에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요. 예, 통합당 방향을 하고. 추미애 장관도 신임 검사들 만났는데 어떤 메시지? 시간을 두고 이제 만났습니다. 윤석열 총장이랑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같은 자리에 있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인권 보호 기관이다. 그리고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하라라고 주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해석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제껏 계속 얘기했던 검찰의 모습을 이 신임 검사단한테 바로 얘기를 하고 인권 보호를 하고 기소권 남용하지 말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권보다는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충실하다. 해석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절제를 하고 견제와 통제를 받고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하면 안 된다. 네. 윤석열 총장 보고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얘기는 옛날부터 했던 말이니까 했던 말이고 뭐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이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되는 거고 다만 윤석열 총장 했던 거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뭐 괜히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독재하고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에 허울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현 정부가 그렇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단행할 세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있는데 한 번 미뤄졌던 게 다시 열리는 거죠. 그렇죠. 6일날 열려지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나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거취를 다시 한번 압박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이 메시지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고 얘기했던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뭐 퇴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월달 정기 인사할 때 검찰청법에 있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죠. 그걸 가지고 또 막 뭐 일로 와라 가라 뭐 제3자 만나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그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그걸로 트집을 잡거나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 건데 네. 지난번에는 뭐 그냥 듣기만 한 거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듣기만 했고 이번에는 어떨 것인가. 만일 이번에도 듣기만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또 검찰 대검 내부에서는 또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법무부와 또 한 번 갈등 양상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그래도 이번에 뭐 저번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특별하게 더 추가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기에도 또 그것도 또 무리가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조문 자체가 의견을 들어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런 조문이 잘 없어요.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6일 날이니까 좀 지켜보고요. 최근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힘빼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근데 이 6대 범죄가 마약 범죄도 경제범죄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축소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6대 범죄가 지금 부패, 경제, 공직자,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선거범죄, 특히 대형 참사범죄 다 포함돼요 거의. 특수공안의 업무 범위가 뭐가 네, 축소되는지 똑같아. 모르겠어요. 오히려 형사부만 수사권을 상실하지 특수공안은 수사권 상실한 게 없습니다. 이른바 예전에 있던 특수부하고 공안부에서 했던 게 지금 그대로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공직자, 부패경제, 방위사업, 선거, 대형 이거 다 공안하고 이게 공안에 하는 거고요. 예, 특수통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냐 이 말이네. 예, 그렇죠. 일반 형사는 사실상 이제껏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이 했던 수사를 2차적으로 지휘하거나 아니면 2차적으로 기소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큰 차이는 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큰 차이는 없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경찰의 힘이 세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예전에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의 지휘의 당사자가 검찰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경찰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이제 하는 상황이 생길 거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경찰의 역할이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근데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검찰 개혁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거는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고 경찰의 힘이 지금보다 커지면 경찰 개혁 이야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도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언유착 이야기를 해보죠.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 만료기 때문에 이제 아마 기소를 하겠죠. 기소하겠죠. 예. 예. 공갈 미수죄로, 강요 미수죄로. 예. 예. 구속 기소할 것 같습니다. 구속 기소? 예. 예. 그 구속이 만료니까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는데 구속 기소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시 한번 포렌식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세 번째 포렌식이니까 그만큼 이 중앙지검에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또 한 번 포렌식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증거가 지금 없고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수사가 진행되지 공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뭐 별다르게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포렌식을 하면서 뭔가 복원되는 파일이 있는지 더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초 이 사건은 시작할 때부터 너무 늦게 시작했고 압수수색이 늦어졌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사실 어렵다고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 이동재의 후배 백모 기자의 어떤 녹음 자료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환을 맞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도 지금 구속되고 뭐 문제가 지금 된 상황인데 이제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가 대응을 잘 한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검사 입장에서는요. 그 녹취 그 자료만 언론에 부각을 받게 되고 결국 수사심의에 가서 수사 중단 권고를 받고 급기야는 헌정사상 초유의 검사 간의 몸싸움까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수사의 동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만일 그 녹취록만 증거로 올렸다고 하면 그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영장을 내줬겠느냐. 다른 게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그 선상 같아요.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하기에는 뭐 맞는 거기에 합당할 만한 증거이긴 한데 공모로 볼 만한 정말 공모로 볼 수 있는 이거는 뭐 제가 저 판사나 제가 했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한 절반 50% 근데 한 7, 80% 정도 돼야지 공소 제기를 한다면 뭐 이게 수치적으로 매겨봤을 때는 그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속된 이후에 확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서 그것은 확보를 좀 못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못 불렀잖아요. 그렇죠. 수사팀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동재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가 그 공모를 했다는 여부가 적히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는 공모를 쓰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도 뭐
본인도 이제 언론의 얘기도 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됐으면 한 번 더 불렀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재도 뭐 몇 번 부르고 했을 건데 그런 건 좀 원래 보도가 좀 안 되는 거 봤을 때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 같은 생각이십니까? 그렇죠. 이동재 기자의 조사가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지금 뭐 물론 이철 씨 등이나 제보자 X라는 분의 뭐 증언도 있고 지금 녹음 파일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선이 차단이 되면은 좀 수사를 뚫고 가기가 어려운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따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열었을 때 중앙지검 쪽에서 녹취 파일 이외의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의 내용이었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수사팀이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이철 씨라던가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동재 전 기자가 그 한동훈 검사장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사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언론에 대고 얘기한 것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었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미리 예언을 하면은 다 맞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채널 A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3월 달에 물론 이제 관련한 녹취록도 삭제하고 무슨 녹취록 된 거는 자기가 날조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요. 뭐 그 다음에 뭐 백 기자한테 전화한 내용이 녹음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근거로 요거는 요 기자 사이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한동훈 연구위원이랑 진짜로 이런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후배 기자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써 있었거든요. 등등 사실 그냥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 단서는 좀 많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네. 심증에 대한 뭐 증거들은 꽤 있는 편이지만 확실한 물증이 좀 부족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조금만 수사를 진척하면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수사팀에서 되게 확신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 게시판에서 진척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영장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봤지만 수사심의회 몸싸움 압수수색 실패 뭐 이런 것들 겹치면서 더 이상의 자료를 좀 확보하지 못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켜보고요. 영화 속 단골 소재로 등장했던 탐정.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법이 없었으니까 관련 법이. 네, 없죠. 예. 탐정 그런데 이게 내일부터 영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일단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셜록 홈즈요. 셜록 홈즈라다. 그러니까 셜록 홈즈는 뭐 수사도 하고 하던데 이건 수사권은 없잖아요. 예, 이게 사실 금융위 소관 법령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금융위 소관 법률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되나라는 좀 법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허용되는 거는 신용조사업이거든요. 신용조사업은 제3자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그런 거를 업으로 하는 건데 예? 그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신용조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탐정이란 용어를 그동안 못 쓰게 했었거든요. 예. 간판에. 근데 이제 간판에 써도 된다라고 해서 삭제를 해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탐정이 예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막 조사도 좀 하고 예. 특히 뭐 부정행위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 뭐 사기 사건 찾기도 하고 그런 일은 원합니다. 하게 되면 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실정법이랑 부딪히는 게 너무 많네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했던 신용조사 관련이에요.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 열람을 대신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력서나 계약서 이런 거 기재사실 진위 확인한다든지 이 정도가 가능하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아는 사설 탐정이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존의 신용정보 조회하면서 어떤 사람의 인적사항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용거래나 금융거래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판결 받은 거 있나 채무불이행한 거 있나 위조나 사기한 적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신용정보 조회하면 나오는 항목들 정도만 조사가 가능한 것이지 그 이상 뭐
뭐 불륜을 잡아달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배우자가 불륜이 의심된다, 증거를 찾아달라, 그럼 따라다녀서 증거 수집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잡아주세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다 안 됩니다. 예. 그 다 이제 그게 변호사법 위반 소지나 개인정보보호법 그렇죠.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법들이 더 크니까요. 예. 예, 처벌 조항. 그러면은 결국은 기존에 그냥 심부름센터에서 하던 일을 간판을 탐정으로 달 수 있게 해줬다. 이거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름만 탐정일 뿐입니다. 경찰청은 워낙 탐정을 탐정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쓸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좀 너무 좋았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름만 붙였어요? 네. 그래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경찰청 이게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신용조사업에 이런 거네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가출한 아동 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인데 소재를 확인하려고 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면 그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확인해야 그냥 돼요. 자기 맨땅에 맨눈으로 아무것도 기계 이용하지 않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 위반이 안 됩니다. 친구들 만나서 물어보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탐문조사 조사하는 개인 거. 정보를 이용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정보를 해가지고 전산망을 이용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예,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신용 정보 주체의 어떤 신용거래, 채무불이행 이런 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결부하지 않고 그것만 알아본다? 그거는 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신용조사업에. 도난, 분실, 은닉 자산의 소재 확인은 가능. 근데 이것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탐문 가가지고 물어보고 돈 있나 없나 이렇게 찾는 건 가능한데 뭐 몰래 들어가서 금고를 본다든가. 조회하면 바로 위반입니다. 조회하면 바로 위반입니다. 쉽지 않네요. 네.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결국은 우리 경찰력이 너무 부족하다. 1인당, 국민 1인당 경찰 수가. 그렇죠. 탐정의 힘을 빌려보자. 그래서 뭐 경찰에서 은퇴한 분, 뭐 중간에 그만둔 분, 이런 분이 탐정으로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네요. 예. 이름만 탐정이라는 것 이제 걸어놨습니다. 앞으로 뭐 법이 바뀌면 가능성은 있겠죠. 법이 통과해야 됩니다. 네, 신용정보법상 저는 더 주목되는 게 지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허용이 될 것 같거든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데이터를 열람해서 제3의 금융기관에 마음껏 제공할 수 있어서 지금 뭐 금융기관별로 쪼개져 있던 정보를 자기가 제가 A 금융사랑 주거래 은행인데 이제 C랑 거래를 틀면서 그쪽에 동의만 해주면은 C에서 A 은행과 제가 기존에 거래했던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다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금 예비 허가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119개 업체가 신청을 할 정도로 지금 요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외국처럼 탐정을 완전 허용해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또 경찰과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모든 장소에 나타나서 뭐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할 수도 있잖아요. 셜록 홈즈가 다 찾아냈거든요. 영국에. 사실은 정보를 경찰에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그 업무가 좀 문란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많이 그럴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탐정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